현대 통화이론 MMT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MMT를 도대체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환되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 아닌가라는 경제체제 변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MMT 시행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하는데, MMT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훨씬 중요하겠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MMT 시행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하고, 뭐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사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대부분의 혁신은 미국에서만 나오는가?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왜 미국에서만 나오는지, 저는 이 공자와 노자, 세계가 두 명의 사상가에 의해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혁신이 미국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때문에 현재 덫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MMT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MMT를 얘기하는데 공자와 노자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오는 동안 이 사상과 경제 체제가 변환을 해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공자와 노자 두 명의 사상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공자와 노자의 사상을 조금 이해한다면 현재 글로벌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공자와 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공자는 아시다시피 유교 사상의 아버지이고, 공자는 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인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공자는 각자가 이 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본분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확립해서 도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진 군주의 양성을 통해서 도리를 규정하고 전파하고 통치하여야 한다. 이게 공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와 접목해서 덕치주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은 사실 국가 통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군주가 사회적 규율을 정하고 국민들이 그에 따르게 하는, 그로써 질서를 확립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 통치자들이 이 공자의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노자는 공자의 유교 사상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상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대략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 추구해야 될 도를 규정해버리면 그건 도가 아니다. 누군가 이름을 정해버리면 그건 이름이 아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긴 한데, 대략 해석을 해보면 공자처럼 사람이 추구해야 될 진리를 누군가 정해버리면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다. 개인의 가치 추구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될 가치는 개인이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공자의 사상과는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가에서 주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인문사상에 가깝기 때문에 공자와 노자는 굉장히 다른 주장을 했던 사상가입니다. 공자와 노자 모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면에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공자와 노자의 사상은 동양과 서양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공자의 유교 사상은 동양에서 널리 전파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있고, 이 독일 역시 공자의 유교 사상을 받아들였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렇게 공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문 사상은
서양에서 굉장히 널리 전파가 되는데 톨스토이 역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노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서양 철학자들 사이에서 인문사상이 널리 전파가 되면서 서양에서는 인문사상이 굉장히 널리 전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인류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생겼던 이 사상들을 공자와 노자 두 명으로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동서양에서 이렇게 유교 사상과 인문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각 사상이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 교육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도덕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정해진 질서, 정해진 사회적 규율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을 받았었고 반면에 이 서양에서는 국가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서 개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더 집중해서 정해진 규율보다는 스스로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교육적인 차이에서 창의적인 인재 또는 기술에 뛰어난 인재가 굉장히 구분되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던 미국이 인문사상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던 미국이 창의적인 인재,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문사상이 강하다는 걸 미국의 탄생에서도 굉장히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계 자본에서 출발을 했고 국가 설립도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군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독립된 주들이 독립된 법을 가지고 연합하는 형태로 국가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개인의 가치 추구를 그 어떤 국가보다 굉장히 인정해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엔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개인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그것을 많이 인정해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미국 깊숙이 자리 잡은 인문 사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정규 과정보다는 본인의 가치 추구에 굉장히 집중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 역시 인도에 다녀와서 깨달음을 얻고 애플을 창립했다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문사상에 대한 걸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인문학 열풍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것은 과거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더니 유교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규율을 지키면서 살았더니 사회적 경험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 열풍 또한 정해진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런 꼰대 문화라는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는 사상에 의한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 사상에 의한 교육이 극대화된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대화된 인문사상 덕분에 미국이 현재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이 미국의 사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상의 덫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인문사상이 자리 잡은 건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 인문사상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났던 두 번의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와의 결합이고 두 번째는 신용화폐와의 결합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통해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다만 당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케인지안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과 복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역시 사업 욕구보다는 노동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고 이 때문에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를 하면서 당연히 개인들의 사업 욕구가 폭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뭐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현재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던 시대도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시대였다는 점에서 이 미국이 가졌던 경제 체제가 굉장히 미국의 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신용화폐 부분인데 1972년도에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미국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고 기축통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금융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구산업은 수요가 줄고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인문 사상 덕분에 굉장히 혁신적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와 겹쳐지면서 효과가 극대화됐었지만 반면에 기축통화가 겹쳐지면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미국인들의 소비를 통해서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가야만 전 세계에서 달러가 원활히 거래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미국의 특성 때문에 소비를 유지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업 중심의 저숙련 일자리가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신자유주의와 기축통화가 겹치면서 제조업이 굉장히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1870년대, 1900년도 대공황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인구의 절반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 2018년 현재는 보시다시피 서비스업에서 대부분 절반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8%는 전문 관리직입니다. 그리고 18% 정도만이 제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업을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는 서비스 수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없고 또한 전문 관리직을 현재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고용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고 결론은 고용 효과 창출이 가장 큰 제조업 부분인데 현재 미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은 10명 중에 2명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졌던 이런 사상이 극대화되면서 현재 미국은 번영을 누려왔지만 현재는 그 미국의 사상 덕분에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기축통화의 지위도 유지할 수 없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산업이 너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굉장히 딜레마, 덫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미국의 사상에 기반한 덫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케인지안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이 답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 MMT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의 지금 일자리를 좀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획기적인 정말 제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MT를 다양한 정책들을 써본 후에 뭐 뉴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금리라던가 이런 쓸 수 있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모두 써본 후에 결국에는 이 MMT를 시행하지 않겠느냐,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을 했던 사례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당백전 사태가 있었는데 국가가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을 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했었는데 현대통화이론 MMT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대비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거 블로그 글들에 남겨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MMT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